자,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인 대외 행보를 나섰죠.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좀 높아졌는데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신저로 통하죠. 유영아 변호사 오늘 좀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인터뷰를 한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게 있어요. 네. 최근에 얼마 전에 정치권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매설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꽤 있는데 정말 지금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뭐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영남일보 인터뷰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예.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아. 또 보행도 어렵다는 전부 가짜 뉴스고요. 처음에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는데 지금 많이 회복되셔서 외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치매설 도운 걸 좀 찾아보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들어왔는지? 저도 들었죠. 처음에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일부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다 싶어서 그냥 대응을 안 했는데 예. 지역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심심하게 들렸어. 이거는 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건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이유가 최근에 뭐 최근 한 몇 달 사이입니다. 이제 3년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절 찾아가서 만나려고 한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전혀 나오지 않고 두문무출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건강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그 앵커께서 지금 두문불철하셨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예. 대통령께서 종종 외출도 하셨고 또 여러분을 만나셨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정치를 같이 하셨던 분들도 만나셨고 그다음 청와대 계실 때 대통령 모셨던 참모들도 만나셨고 예. 강요들도 만나셨습니다. 대구에 있는 외부 식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외출을 하셔서 외부에서 만나셨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뭐 서울 오셔도 또 식당에서 식사도 하셨고 예. 또 가까운 근교도 다녀오셨고 오. 그랬습니다. 그냥 단지 그게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그러네요. 또 대통령께서 만나셨던 분들이 언론에 자기가 대통령을 만나 뵀다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전혀 그런 얘기가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만나셨던 분들이 아직 언론에 그런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에도 외출을 해서 시내에서 예를 들어 대구 시내에서 식당 같은 데서 만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을 오셔서 또 만난 일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얼마 전에 뭐 대구에서 가까운 근교도 다녀오셨고요.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예. 조만간 대통령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편안하게 뭐 달성에서 지역구였으니까 예. 다녔던 식당도 다니시고 또 그다음에 뭐 시장도 다니시고 예.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두문불출 이건 잘못된 표현이네요, 정말로요. 뭐 언론에 노출이 안 돼서 그랬고 그리고 저희가 굳이 또 대통령의 그 예. 행보에 대해서 언론에 알리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최근에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본인이 대표에 당선된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번 찾아가 뵙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뭐 소식이 없는 걸 봐서는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이거에 대한 어떤 논의나 얘기가 좀 오가고 있습니까? 네, 대표 측에서 연락이 한 두세 번 왔고요. 예. 와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표 측에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율하고 있어서 아마 4월 중에는 4월 중. 그럼 이달 중에는. 예, 그렇습니다. 만남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달이 오늘을 보니까 오늘이 4월 초거든요, 지금이요. 그렇다면 중순 하반 한 뭐 20여일 남았어요. 그렇죠. 뭐 중순에서 말경 그 사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얘기가 좀 있군요, 뭐 지금. 날짜가 한 뭐 몇 개 주셨고 저희도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 아마 곧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전직 대통령의 만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의미가 꽤 부여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기 정치적 해석은 뭐 정치인들이 다 하게 마련이겠지만 예. 당 대표께서 이제 취임하시니까 예. 전직 대통령 예방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건강 상태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예. 만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까 이 인터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에 뭐 이 천안함 관련된 어떤 공개적인 행보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활동을 하시나 어떠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떤 공개적인 어떤 대외 행보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계신지요? 뭐 대통령께서 SNS를 하시면은 뭐 지금까지 제가 앵커께 말씀드렸던 외부 외출이나 만나신 걸 올렸겠죠. 그런데 SNS 활동도 안 하시고 또 뭐 조용하게 다니시니까 여러 억척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뭐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건강 뭐 대통령께도 어디 나가시면은 뭐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뭐 저희가 일부러 언론에 예. 그 알리진 않겠지만 뭐 지난번에도 근교를 모시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국민들이 보셔서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사진도 찍고 뭐 인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개인 뭐 카톡에는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언론에는 얘기를 안 하셨던 것 SNS 이런 데도 안 올리셨나 보네요. 그 보신 분들이. 뭐 일부는 하셨겠죠. 언론에서 잘 못 받았어요. 그러네. 언론에서 네. 아직 미처 거기까지는 찾지를 못한 것 같네요.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언론 통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뭐 칼럼도 쓰시고 그런 활동도 좀 하시죠, 지금요? 뭐 칼럼 그냥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외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행보 관련돼서 좀 말씀하신 걸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행보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아까 행보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뭐 계획이나 이런 게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 대한 관심이 대통령께서는 있거든요. 뭐 지금 일상생활을 잘하고 계시고요. 예. 뭐 독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재직 중에 하셨던 일에 대해서 자료도 좀 보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지내시고 있고요. 뭐 저는 저 개인적으로 뭐 사실 변호사가 업이지만은 아직 변호사업을 재개를 안 했고요. 예. 그냥 그런 상태고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소일거리 하고 있습니다. 책도 보고 저도 뭐 그러고 있습니다. 개인 그러면 취미 활동도 하고. 유영하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사실은요 내년 총선 얘기하면서 정치권에서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저한테 직접 또 하신 분도 있고 해서 들은 얘기들도 있는데 총선에 도전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예. 또 저에 대해서 뭐 걱정하신 분들도 예. 있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의견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까지 정치 생활하면서 그 지역구가 이게 뭐 소위 우리 지지층이 강한 지역구냐 약한 예. 지역구냐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 당이 배려해 준 지역구에 출마를 했었고요. 예. 다만 선택을 못 받았던 거고 어. 앞으로 뭐 제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하든지 또 출마를 할 것인지 예. 그런 문제는 물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예. 또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예. 적절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혹시 하겠습니다. 그런 총선 출마 등등 유영하 변호사님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제가 상의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뭐 제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죠. 상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 예. 제가 또 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고 음. 또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들을 이유가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무래도 말씀, 관심도 있으시지 않을까요? 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뭐 지난번에 제가 대구시장 출마나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 여러 이제 뒷말도 있었고 예. 또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이 좀 짧았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전혀 생각지 않은 뭐 억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들고 뭐 대통령께도 제가 어떤 결심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죠. 예. 네. 총선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총선을 도전하는 방법이 사실은 여당의 공천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무소속 출마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네. 글쎄요. 무소속 뭐 출마 저는 가능성 이런 건 지금 어떠신가요?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예. 지난 17대, 18대, 19대도 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었고 20대는 뭐 공천 받았지만은 예. 출마를 좌절됐었고요. 그 외에도 당의 공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저는 바로 승복을 했습니다. 아. 단 한마디 토시도 안 예. 나고 제 사전에 뭐 무소속 출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아주 선을 그셨네요, 아니, 지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공천을 신청해서 경정을 해서 공천을 받으면 예. 그걸로 출마를 하는 거고요. 공천을 받지 못하면 그 당의 결정이지 예. 않습니까? 늘 저희가 공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공천 신청서의 두 번째 페이지에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약서에 자기가 도장을 찍어놓고 그 예.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뭐 무소속 출마한다. 이건 제 가치관과 인생관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그건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주로 이제 대구에 많이 머무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은 그냥 만약에 총선 출마한다면 대구로 나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도 제가 결정을 주로 하겠죠. 하지만 이제 의견은 제가 듣습니다. 듣고 만약 당에서 어떤 지역을 뭐 출마를 권유해서
그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면 제가 출마를 하겠죠. 예. 그렇죠. 뭐 지금은 어느 지역에 꼭 어떤 지역구를 출마하겠다 이거는 정해졌냐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제가 계속 아니, 질문을 아니, 여러 번 들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있는 해주셨어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 좀 하나 좀 드릴게요. 최근에 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온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주목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숫자를 따져보면 3번을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예, 윤석열 예. 대통령이요. 당선이신 분이 한 번 있었고요.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좀 시각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너무 지지층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좀 이 반응이 갈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대구 지역의 민심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앵커께서 질문하신 민심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고 물론 그런 조심스럽죠. 위치도 굉장히 아니고 조심스럽습니다. 뭐 그런 계제도 아닙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대구 지역이 보수의 성지고 예. 또 대구 지역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그렇습니다. 지역이고 지금 현재도 다른 타 지역보다 지지세가 높은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문시장 오셨을 때 저도 대구에 있었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서문시장 방문하신 게 뭐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을 통해서 예. 오셨고 또 그 전에 이제 순천을 들러서 오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대구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분명히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대 대통령께서 어떤 행보를 하실 때 각 진영 논리에 따라 뭐 예. 찬반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서문시장 오신 데 대해서 뭐 대구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글쎄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지 않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아까 좀 대구 분위기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네, 네, 네. 서울도 좀 대구하고 서울을 많이 자주 오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분위기와 대구의 분위기는 확실히 다릅니까? 좀? 그래서 뭐 제가 서울 와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예. 얘기를 하면 주로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아. 사실 잘 안 하고 그냥 뭐 대구에서 있다가 뭐 대통령 일 좀 도와드리고 올라오면 저도 제일 좀 할 게 있어서 하고 이런저런 얘기는 듣고 저도 신문에 예.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어. 보죠. 그래서 뭐 제가 평론가도 아니고 예.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듣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앵커께서 많이 듣고 계시듯이 저도 여러 얘기는 듣습니다. 네. 다만 알겠습니다. 그게 수긍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너무 또 지나치게 뭐 진영 논리가 작용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좀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을 준비하실 듯도 합니다. 지금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9년) 공천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더 같이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잠깐만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과도한 공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 공천장 주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왔다라는 겁니까? 전 숫자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 그렇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럼 국민의힘이 정광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 당에서 축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교안 대표 때로 내 기억이 되는데 전 목사 측에서 책임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부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그 최고위원이나 그다음에 그 뭐 당대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책임당원을 전수조사를 내야 돼요. 우리가 200석 만드는데 절대 방해 놓지 마. But you must not distract us 알았죠? in this movement. Do you get this?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십만 명 국민의힘 정당에 다 들어가 있어. So now we have been registered to 까불지 People 마, 이 Power Party. 자식들아.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Raise your hand if you're 봐. registered to People. 정강훈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You must 자식들아. not make little of me. 자, 이번 주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수조사 필요하다. 정광훈 세력 축출론.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축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는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 방금 영상으로 그런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화면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리죠.
자, 여기 보면 하태경 의원입니다. 정광훈 이중 당적자들 전수조사에 출당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정광훈 목사가 만든 또 당도 있죠. 그러니까 이중 당적일 수도 있다. 정광훈 세력과 완전히 선 안 그으면 미래가 없다. 강력히 이렇게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요새 당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좀 패널 네 분 좀 나와 계신데 우선 장윤선 전시 전문 기자께요. 지금 영상에 나왔을 때 황교안 전 대표가 오늘 인터뷰에서 과거 얘기를 끌으면서 당시에 정광훈 목사가 공천 요구를 했다. 네. 그러면서 뭐 구체적인 어떤 몇 명이라는 얘기하는데 꽤 많다는 분위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사안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렇죠. 그리고 진행자가 여러 명 되냐 그랬더니 예. 여러 명이 아니고 그러면 수십 명이 되냐 그랬더니 거기까지 하자라고 하고 인터뷰를 마무리를 그렇죠. 지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2자리 이상의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 측하고 제가 연락을 하려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 연락이 안 됐습니까? 예, 지금 전화를 안 받는데 4월 9일 이번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요. 4월 예. 9일 그리고 4월 15일 두 차례의 집회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 광화문 집회에서 또 어떤 폭로가 쏟아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관련해서 제가 황교안 대표 측에 또 전화를 해서 예.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컨대 정광훈 목사 측에서 또 주장을 하면 그에 대해서 계속 고소하겠다. 하나하나 다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소전이 계속 또 추가될 수도 있다는 네, 거네요. 지금 상황에 그렇게 따라서는요. 보입니다. 네. 일단 황교안 전 대표가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오늘 꺼낸 거거든요. 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께요. 지금 얼마 전에도요. 이 정광훈 목사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그중에서 공천과 관련된 발언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과거에 공천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을 꺼낸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정광훈 목사가 공천 요구를 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정광훈 예. 목사와 그 세력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논란도 되고 예. 있거든요. 그 논란의 연장선에서 지금 황교안 전 대표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고 예. 있고요. 뭐 사실 폭로다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광훈 지금의 지금 황교안 전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앞으로 내년에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예.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일이지만 예. 이제라도 이 문제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평가하지만 예. 지난 공천 때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도 예. 먼저 사과와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전 수순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본인과 관련된 문제도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지난 총선 때 공천 관련해서 2020년도 공천 관련해서 사실은 의구심이 나는 공천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거든요. 예. 그걸 황교안 전 대표가 모를 리 없습니다. 뭐 지금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뭐 몇 명이 아니라 수명이 아니라 뭐 수십 명이다라는 거에서 부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정광훈 목사가 계속 저렇게 폭로전을 하고 거리 아스팔트 시위를 통해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가한다면 예. 사실 속수무책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런 점을 더 이상은 선긋기를 하자라는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예.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는데요. 윤희석 대변인은 말씀하시는 게 당의 어떤 생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지금 대변인 맡고 계시니까요. 앞서서 지금 홍준표 시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굉장히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면서 선을 그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세력을 축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중 당원들을 잡아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중 당적을 가진 당원들을 뭐랄까요? 이걸 무슨 표현을 써야 되니까 이걸 가려내서 탈당을 시키는 방법.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당에서?
물리적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 당의 당원 명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예. 저희 당의 당원 명부와 비교를 해서 예. 동일인을 속가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당의 당원 명부를 저희가 확보할 방법이 없지 아, 않겠습니까? 비교를 해서 일단 찾아야 되니까. 네. 일단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네. 그러면 지금 당원 가입할 때 사실은 추천자를 쓴다면서요? 누가 추천했는지. 그래서 추천자가 만약에 정광훈 목사라고 돼 있다라면 이건 이중당적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당에서 배제를 시키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예.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히 추천인을 정광훈 목사라고 썼다고 해서 예. 어떤 이유로 그분들을 당원이 아닌 신분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 당에서는 4가지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탈당 권유나 제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추천인이 전광훈이라는 이유로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오. 전광훈이 추천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 당에 해를 끼친 거하고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과관계 요 설명하시는데 이제 정우택 변호사께서 약간 법적인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정당법에는 이중당적을 가질 경우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출마하는 분들이 나중에 등록할 때 예. 선관위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수사? 수사기관이 정광훈 그쪽에 있는 당원 명부 입수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해서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그분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이중당적 가입된 사람들이 싹 처벌을 받아요. 이게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건 제명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거는 뭐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예. 대부분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중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뭐 국민의힘에 있고 민주당에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 지방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동안 누가 딱 밝혀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니까 싹 다 정리해서 처벌하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광훈 목사만 문제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문제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 정광훈 쪽 추천한 분들만 골라서 딱 한다. 그러면 법적 형평성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이게 쉽지 만만치 않은 않네요, 문제예요. 그럼 예, 쉽지 현실적으로. 않은 문제예요. 예, 민현주 전 의원님. 그리고 저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또 이슈가요. 예. 추천인에 정광훈 목사라고 쓰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겠죠. 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인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 세력들을 축출한다라는 거는 선언적인 거는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실제로 아마 하태경 의원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지역구에 강성 극우 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 세력을 추출한다는 거는 말만 추출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당 지도부나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지향점이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저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의 모습이 아니면 전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흐름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체가 축출이다. 네. 예, 장윤성 기자. 사실 이제 김재원 수석 최고 문제가 벌어졌을 때 사실은 그 김기현 당대표가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그 문제를 정리했어야 됐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서 뭐 급기야는 홍준표 시장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리더십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뭐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스팔트 보수 쪽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광훈 목사 이제 그런 얘기 할 거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부터 우리는 배신당했다. 아스팔트 태극기 전사여 다 같이 모이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앞으로 세력화를 다가올 할 거다. 집회나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아스팔트 보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거 때는 표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까지 텀이 있고 여론조사상 본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오니까 이제 손절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택 변호사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오는데 아니 전당대회 때는 가만히들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었던 거는
뭔가 표심에 당원 표심에 호소하려고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나서 시간 좀 지나서 요새 지지율이 흔들흔들하니까 이제서야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요.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축출해야 되는 분들은 당 지도부나 아니면 이제 친윤이라 핵심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지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신세를 졌거나 했기 때문에 얘기를 말을 안 못하는- 한다.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을 안 꺼내겠다고 했지 우리가 설은 긁겠다. 이분들하고 같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나 하태경 의원이나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도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 돈 지도부는 받아서 뭐 아니에요. 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아실 게 없죠. 중요한 거는 지금 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거를 선긋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 사실상 제가 보기엔 아까 쭉 얘기한 것처럼 쉽지 않다. 그리고 그냥 정광훈 목사하고 멀리하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올 거다. 예.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그냥 이게 사실은 당비는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남아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 가져갈 거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 발언기 요청하셨는데요. 좀 준비된 영상이 있어요. 보고 좀 천천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관련해서 좀 한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좀 당 상황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뭔가를 좀 단단히 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윤석 대변인.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정광훈 목사와 정치적으로 헤어질 결심을 할까? 이게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만났어야 헤어질 결심을 하죠. 지금 만난 적도 없다. 현근택 변호사께서 예. 저희 당 상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대단히 오해하실 만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해 보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거 당원이 된 다음에 예. 투표권을 행사해서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예. 그 영향이 김기현 대표 또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당선에 기여를 한 거 아니냐. 그런 그렇기 시각이 때문에 있는 거죠. 예. 헤어질 결심을 못한다. 이 논리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본인들을 따르는 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이 되라. 가서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미는 후보를 만들자. 이 얘기를 한 시점은 작년 12월 이후입니다. 저희 당 전당대회는 올해 3월 8일에 있었고요. 예. 저희는 석 달 이상 책임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줍니다. 그렇다면 오. 11월 이전에 당원이 되신 분들만이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기간이 안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지금요? 그 충족할 그렇죠. 기간이? 지금 현재 전광훈 목사를 예. 따르는 분들이 얼마나 저희 당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적어도 지난 3월 8일에 있었던 전당대회 결과와 그분들의 당원 가입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당원 뭐 얘기하면서 수십만 명이다 막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본인의 정당을 그렇게 키우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정치활동 하시면 됩니다. 왜 예. 저희 당에 가입을 시켜서 이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상 이게 석 달 꽉 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지금 이런 반박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 장윤선 기자. 예, 그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당선된 예. 분인데요. 그 극우와 철저하게 거리를 두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마치 정광훈 목사가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막 거론하면서 심지어 이땡땡 저땡땡 하면서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사실 뭐 우리 아니었으면 정권 교체 됐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칼에 자르지 않고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적 오해를 낳은 이런 측면이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예.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양립하고 있는 가운데 무당파층이 지지정당 없음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 보면 28%나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3분할된 구도이기 때문에 예. 결국 다음 총선에서 중도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전략 차원에서라도 예. 정광훈 목사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극우 정당은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표징 등을 빠르게 보여줘야 국민적 예. 오해가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께 이 주제 관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더군요. 근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데 그게 명쾌하진 않아요. 정광훈 목사하고 황교안 전 대표는 왜 멀어진 겁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손을 잡는 관계라고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네. 왜 멀어졌습니까? 이게 뭐 이제 두 분이 예. 부정선거 브라더다 이런 얘기까지 들 정도로 네, 저희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계속해서. 네. 예. 근데 사실은 그 당시 2020년도 총선 결과에서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거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예. 많은 증거들이 있거든요.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점들이 있었고 이번 뭐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선 때도 바구니에다가 표를 이제 받아서 나르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굉장히 그죠. 안일하게 이루어졌다. 큰 지적을 받았어요, 사실 그 그렇죠. 부분은요. 2020년도에도 비슷한 지적들이 예. 많았고요. 뭐 투표용지가 어디서 뭉텅이로 발견됐다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이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제 광화문에서 시위한다든지 그러면서 굉장히 전국을 흔들었었죠. 예.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의 인연을 중심으로 아마 전광훈 목사가 전당대회 때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 황교안 전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뭐 당의 미래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방향 전환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아마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나와 한길을 간다고 생각했던 황교안 전 대표가 나와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위 때 정광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예. 이제 그것들을 폭로성으로 말을 많이 했고 황교안 전 대표는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지금 고발한 상태고요. 결과는 같이 손을 잡고 단상에도 올라가고 주장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고발전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축출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광훈 목사 얘기를 하면요. 국민의힘 분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한 분은 막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다른 분들은 뭐 그게 뭐 이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좀 갈립니다 지금 모습이. 자 이번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부산서 횟집 만찬했던 윤석열 대통령 어제입니다. 어제 저녁 얘기인데 그런데요 그 만찬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이 공개가 됐었죠. 그곳에 등장한 측근들입니다. 주제가 측근들 누굴 말하는 걸까요? 자 일단 있는데 자 그럼요. 어제 이 만찬은요 사전에 어떤 행사가 있었고요. 그 행사의 연장선 상으로 비공개 만찬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 행사의 모습 뭐 여러 가지 영상이 좀 들어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말씀을 중앙지방협력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은 해외 도시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서울시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리 협력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우리한테는 박영선 시장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거 회의 끝나고 박영선 시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일을 찾겠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 주제에 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감사드립니다. 네, 강원 도민의 41년 한이 풀렸습니다. 그냥 앉아서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 회의가 있었고요. 이 회의가 끝난 뒤에 횟집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찬은 비공개였기 때문에 그 안의 모습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오는 모습이 다른 많은 부산 시민분들도 보셨다 그래요. 이 사진입니다. 끝나고 나온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 김용한 충북도지사 최근에 약간 좀 논란이 있었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기 있습니다. 약간 사진이 흐릿하지만 뭐 누군지는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요. 요 뒤쪽에 장제원 의원도 그럼 만찬을 참석했다는 의미가 되네요. 요겁니다. 그 옆에 사진 좀 보죠. 여기 가면은 이쪽에 보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일단 이 대통령, 총리 그리고 주요 부처 장관들 그리고 시도지사들이 일단 원칙적으로 참석하는 자리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리고 도지사 모습도 좀 보여요. 요겁니다. 여기 대통령 모습이 다시 또 있고요. 다음 사진도 하나 더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뭐 요건 좀 확대된 모습이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인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인사 악수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장유성 기자.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는 게 법무부 장관은 저기 왜 참석을 했을까? 그리고 만찬 때 장제원 의원은 왜 거기 있었을까?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근데 아직까지 뭐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네, 뭐 이제 차차 해명이 나올 텐데요. 우선 예. 법무부 장관은 꼭 참석해야 되는 참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상 필요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했다라고 뭔가 봤다는 거네요. 필요했던 역할이 있었나 아닌가. 근데 회식이지 않습니까? 회식이기 때문에 회식에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저렇게 비공개인데 예. 그러니까 공개 만찬이 아니고 비공개인데 보면 국무위원들도 있고요. 예.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많은 단위가 섞여서 저렇게 비공개로 만찬을 한다? 없었다. 역대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다. 예컨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그렇죠. 걸로 대규모 보여요, 인원이 지금. 저렇게 도열해서 인사하는 것까지도 처음 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일정은 이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의전 문제도 있고 경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가서 먹은 적이 없다. 그리고 예. 하게 된다면 관저로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데 예. 이것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각은 내각끼리.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은 국무위원들끼리 그리고 예.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만찬을 하지 저렇게 섞어서 그러네요. 하는 건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어떤 차원인 거냐.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떤 식사도 예. 통치행위고 정치행위에 해당되고 또 대통령이 누구랑 밥을 먹느냐는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함부로 자리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저 자리의 성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어쨌든 부산이라는 공간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밥값을 누가 냈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확인이 됩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기자들이 지금부터 취재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대통령의 특활비로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행안부 행사였기 때문에 행안부 예산으로 집행됐는지 이 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부산이니까 혹시 부산시에서 뭔가 담당을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뭐가 사진이 이제 알려진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정치권에서 오늘 하루 종일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 사진들이 좀 돌았는데 아니 엉뚱하게 이게 만찬 비판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본말이 전도됐다. 그러니까 취지가 사실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강조하는 어떤 시도지사들과의 회의 그리고 끝나서 그걸 강조하는 만찬.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게 갔다. 약간 이런 설명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뭐 비공개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부산 엑스포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유석 대변인. 저 만찬은 공식 만찬이에요. 대통령실에서 공식 만찬이라고 얘기를 했고 공식 만찬을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마도 사진이 찍혔다. 저렇게 많은 고위 관료라든지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사진이 찍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이 사진이 알려지면서 얘기가 된 거죠. 사진 때문에 그런 거지. 사진 이외에 다른 요소를 생각한다면 전혀 비판받을 소지가 없는 만찬이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일단 그 사진, 처음에 봤던 사진 두 장 다시 한번 좀 불러올게요.
여기 지금 사진에 등장한 인물들이 각각의 지금 다들 뭔가 얘기거리가 있어요. 일단 김진태 강원도지사 요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분 얘기부터. 최근에 논란이 있었어요. 산불 난 날 무슨 연가를 뭐 하루짜리 뭘 휴가를 내고 골프 연습장 이것 때문에 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당에서 무슨 어떤 결정이 있었다고요? 예, 김기현 당 대표가 예.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관련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게 되니 그 보도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당무감사실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러한 알림을 언론에 공지했던 그런 일이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최근에 이 김기현 대표가 계속 강조한 단호한 조치, 뭐 그거 차원입니까 지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의 일종이라고 봐야죠. 김진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한번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오늘 또 후속 보도가 나왔고 그 내용이 처음에 보도됐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게 구체적이고 또 몇 번 더 비슷한 부분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진위 여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 당의 당무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화면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무슨 골프 연습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김진태 지사의 어떤 해명이 오늘 나왔거든요. 그 화면 나오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1일 만찬으로 보여요. 30 저녁. 근데 이거는 산불 진화 후에 한 거고 뭐 18일 날 무슨 골프 연습 뭐 이런 게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산불이 나기 전이다. 이런 설명이 좀 나왔네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어떻게 판단하시겠는데 지금 이 자막이 나온 그 뒤편에 사진이 한 장 있잖아요. 어제 중앙지방협력회의 하면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공교롭게도 김진태 지사와 김기현 지사가 양쪽 끝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가운데가 아니라 또 하필 두 분이 양쪽 끝으로. 글쎄요. 뭐죠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장 먼 거리에 양쪽에 위치돼 있어요 지금요. 하필 또. 아 이게 저거 사진을 누군가 미리 어떻게 자석 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쓰라고. 근데 일부러 그런가요? 아니면 우연히 그런가요? 공교롭게도 두 지사가 양쪽 끝에 자리에서 또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네요. 보니까. 자 일단 김진태 지사 관련 얘기 좀 했고요. 다음은 참석자.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여기 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뭐 지금 여당 내에서 뭐 실세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듣고 계신 분이잖아요. 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 새 원내대표를 뽑는 의원총회 열렸는데 그쯤에 기자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소개해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최근 저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아니 뭐 검사가 몇십 명 뭐 총선에 출전한다는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 괴담 많이 나온다.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없을 리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새 인물 영입하더라도 지역세대 직군 등등 안배를 잘해서 총선 이기는 게 목적이지 국회의원 시키는 게 목적 아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수십 명이 무슨 공천받고 출마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하신 분들이 또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일하기 힘들었던 21대 국회였지만 우리 의원님들 민생 챙기며 밤낮 없이 일했고 똘똘 뭉쳐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해오신 의원님들께서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만큼은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대통령실에서 거머쥐고 검사 출신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대통령실의 공천을 좌지우지해버리면 내년 선거는 망하는 거고 윤심을 강화하거나 윤핵관을 강화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비주류 뭐 이준석 패라든지 뭐 유승민 쪽이라든지 뭐 이런 비교적 윤과 거리가 가깝지 않는 사람들을 쳐내는 식이고 쳐내고 그 자리에 소위 윤패들을 갖다가 앉힌다면
낸 선거는 많은 거지.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주겠습니까, 공천을? 줘야지, 당을 위해서는. 그야 지역구에서 반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준석이 같은 친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당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요? 이준석이도 좋다 나와서 당선만 되라 끌어안는다. 민현주 전 의원님, 아까 이제 장지원 의원이 검사 몇십 명이 뭐 총선에 뭐 공천만 출마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럴 것도 없다라고 당황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윤지혁 새 원내대표 오늘 뽑히셨는데 의원들에게 공천에 대해서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정말 그럴까?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없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2024년 총선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만일에 저희가 2024년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1년,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공약을 했던 부분들,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정책들, 개혁들을 다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정쟁의 소용돌이로 나머지 기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승리할 후보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총선에서 각 지역구에서 승리하게 하는 게 가장 최대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마 국민의힘의 검사들이 대거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출마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아마 야당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괴담의 진원지를 야당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뭐 어디가 진원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후보를 그냥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당협위원장이긴 하지만 당협위원장이든 현역 의원이든 지역구나 아니면 국민들께 소구력이 없는 후보들을 그대로 단지 그냥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공천을 줄 수는 없는 문제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듣고 있기로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기로도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2020년 같은 총선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정말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저도 듣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텃밭에 만약에 공천을 할 경우는 경쟁력과는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텃밭에 이제 아무나 그럼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많아요. 텃밭도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의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당선될지 모르지만 그 여파가 수도권으로 와서 수도권 총선에 영향을 주거든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4년 총선은 후보들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경쟁력 중심으로 그리고 총선 승리를 목표로 아마 전략을 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변호사께는요, 아까 이재호 고문이 얘기한 중에서 이제 당에 공천할 때 비주류도 배려해서 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공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가능성? 뭐 이재호 고문님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공천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사항 바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대로 가면 망한다 얘기하는 거지. 그런 어떤 뜻인데 왜 지금 벌써 공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역에 있는 분들이 벌써 떨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 몇십 명 내려오나 보다. 내 자리 뺏기나? 아까 말씀처럼 현역에 좋은 자리 있는 분들이 다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장제원 의원 얘기하고 이재호 고문 얘기 쫙 들어보세요. 장제원 의원은 검사 출신이라 안 그랬어요. 검사 몇십 명. 검사? 전직 검사는 지금 검사 아니에요. 근데 이재호 고문은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검사 출신. 대통령실이든 뭐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 출처는 사실은 뭐 민주당이나 야당이 아니고요. 언론이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현직 검사들이 바로 나와서 정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쨌든 중심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검사 출신들이 얼마나 할 거냐. 그중에 또 좋은 지역구에 얼마나 갈 거냐. 이게 가장 관심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현역들은 내 자리 뺏기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얘기 나오잖아요. 걱정 마세요. 시스템대로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 지도부 보시면 지난번에 뭐 수도권 내왔던 대표 나왔던 당대표 안 됐죠.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안 됐죠.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다 영남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공천받으면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그런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저 대통령실에 그 의사가 전달되고 그게 반영이 되겠느냐?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수도권 의사를 반영할 만한 인물이 잘 안 보여요. 실제로 다 원외에 있고. 알겠습니다. 예, 장윤성 기자 네. 손드셨죠? 예. 근데 실제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예. 기자들 사이에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해 보면 예. 이른바 이제 수도권 안배론 지금 이제 현근택 변호사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인데 예. 수도권이 열세기 때문에 수도권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수도권 출신이 원내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다수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윤재옥 의원이 당선돼서 굉장히 놀랍다. 그것도 오. 21표 차이로 표차가 좀 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의원들 현역 의원들 얘기가 이번에 윤재옥 의원이 가장 강조했던 게 예. 현역 의원들이 불공정한 것으로 공천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걸 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의총 자리에서 그 얘기를 강조했죠.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총에서도 그랬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남이 많고 그리고 지금 공천받으면 예. 당선되는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윤재욱 의원 중심으로 한 거다, 판단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권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수도권 비윤들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윤석 대변인. 아니 이게 그 지역 뭐 얘기하고 뭐 또 현역 의원 공천 얘기하고 할 계제가 아닌 게요. 저희 당 소속 의원이 115명입니다. 예. 그중에 한 분은 지금 국회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실질적으로 114명인데 예, 그렇죠. 수도권 의원이요 19명밖에 안 돼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소수다, 아주 소수다. 저도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 예. 당대표가 PK 출신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원내대표 한다. 그럼 그림은 좋죠. 그럼 수도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오는 게 명분상 좋은데 수도권 원내대표를 배출할 만한 수도권의 기반이 없는 거예요. 이 선거는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국회의원들만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반영이 된 거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갈려요. 지금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표차는 좀 났습니다. 지금요. 오늘. 아까 봤던 그 만찬 끝난 뒤 사진 다시 불러오죠. 거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요. 바로 사진 아랫부분에 이 노란 동그라미에 한동훈 법무장관인데요. 요즘에 참 주목을 받아요. 그래도 어제 만찬 자리도 있었는데 오늘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또 어떤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무슨 웹툰? 편의점 웹툰이라고 보신 분 많은데 그와 관련된 질문에 한 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의 평가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그 장관님 특유의 화법에 대해서도 두 가지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저는 제가 말하던 대로 하는 거고 뭐 그거 말하는 건가요? 뭐 웹툰 뭐 만화 그리는 거 저는 못 보다가 오늘 봤는데요. 저는 공적 인물이니까 저는 풍자의 대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과거에는 보면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런 거 왜곡해서 만들어 돌리고 하면 국민들께서는 그것만 보시고 판단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여러분들 다 그러시지만 실제로 생생하게 유튜브로 질문의 전 과정을 다 보시잖아요. 다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통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뭐 이런 거 얘기 나와서 국민들께서 더 질문과 답변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송파병에 나올 거라는 뭐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인데 아니라고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정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서울 강북에 나가야지. 강북 지역에. 아예 안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안 나가지는 안 하죠. 안 나가면 할 일이 없는데. 아니, 장관하면 되잖아요, 임기 장관. 끝날 때까지 장관 할 수도 없잖아. 법무장관을 뭐 몇 년씩 하나 1년 하면 되지. 자, 김대 총장님. 저는 그렇게 나가는 그 쉽게 결심 그리고 나가서 정치를 할 사람 같다 그러면 그 국회 와서의 그 태도부터 좀 바꿔야지. 그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이면 그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지금은 아주 오만 방자인데 글쎄. 이제 국회의원 나가면서 좀 달라지겠지. 국회의원 하면서 정치는 달라져야지. 지금 마지막 얘기는 태도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 가서 민주당 의원들 질문을 받고 약간 받아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도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 웹툰 보신 분이 많다 그래요. 지금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돌고 있는 웹툰인데 이게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이게 편의점에 간 뭐 한동훈 뭐 이런 건데 편의점에서 지금 아마 알바생으로 보이죠?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그러니까 한동훈으로 보이는 인물이 저는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알바생이 약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현금 결제하시길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계속 뭔가가. 자, 장윤선 기자. 네. 앞서서 한동훈 장관 이 웹툰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반응을 보였잖아요. 근데 네. 글쎄요. 뭔가 불쾌하다는 반응은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말하는 취지는 괜찮다. 나는 공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좋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최근 그 대정부 질문 가운데서 그리고 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했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태도, 내용을 볼 때 예. 가장 행복해 보이는 아, 오늘이요? 표정이었습니다. 예, 오. 가장 기뻐 보이고 만족도가 높은 표정이다. 드디어 내가 웹툰의 주인공까지 됐다 이런 겁니까? 그럼? 예, 뭐 굉장히 만족해하고, 네,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당연히 예. 뭐 이런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관문처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저 웹툰이 나오기 전에 그 유튜브 댓글에 예. 저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아. 그러다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한 게 하루 사이에 웹툰 막 이렇게 막 만들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웹툰을 예, 만든 거군요. 뭐 대화 가지고 웹툰 만들고 그거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예. 저는 한동훈 장관 그래도 젊은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막 화내고 불쾌해하고 이렇지 않고 예. 오히려 이것을 본인의 뭐, 정치 인생의 하나의 뭐 예. 재미 요소로 활용을 해도 좋겠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어. 좀 저렇게 여유 있게 대화했으면 좋겠고 국회에 나와서도 저런 어. 태도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윤석 대변인 요거 관련해서 뭐 웹툰도 보고 표정도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송파병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윤석 전 대변인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구로 보여요. 그럼 혹시 그런 소리 좀 들으셨는지 두 가지입니다. 그 웹툰 관련해서는 뭐 그런 패러디 나올 수 있죠. 근데 저 웹툰에 있는 알바생의 질문은 상당히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뭐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억지 쓰듯이 한동훈 장관이 대답하는 걸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결제를 뭘로 하실 건데 물어보니까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한두 끝도 없이 갑니다. 이런 질문 답변. 근데 이런 패러디를 나온 이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출신 의원들 간의 문답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저 알바생의 질문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예, 갑자기 애창곡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이것은 좀 다르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패러디는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 송파병 얘기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못 제가 들어보셨어요, 보니까 그거는? 그런 얘기 있는 건 안 돼. 뭐 송파갑이라고 그랬다가 뭐 송파 뭐 을이라고 그랬다 이런 예.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송파병 지역이 문정동인데 거기에 보면 동부지법이 있고요. 서울 동부지검이 위치해 있어요. 검찰청과 법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서초동은 좀 그렇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찾자면 그런 거 아니겠느냐 예. 말씀인데 일단 본인도 가본 적도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강력히 한 상황이라서 뭐 정치권에 회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모습도 굉장히 좀 활짝 웃으면서 들어가네요. 지금 웹툰 얘기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민주당과 관련된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제휴부터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장인상의 극거 귀국지구죠.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걸로 귀국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이 묘한 시점에 이재명과 조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아마 이 상가를 찾을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점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목받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호남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어요. 뭐 관련된 영상 먼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폭 늘려서 최소한 먹는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자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쌀을 생산하는 제일 모든 문제죠.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
같은 이 거부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이런 제대로 된 정부의 또 여당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호남 밥심 공약 지금 이제 1,000원 밥상 이런 거 지금 호남 쪽 방문해서 대학가 방문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호남 일종 소화 중이에요. 최근에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 호남에서도 약간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반등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이른바 텃밭 따지기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이낙연 전 대표 장인상입니다. 그래서 내일 귀국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한 10여일 정도 머문다, 열흘가량 머문다고 알려져 있죠. 제가 방송 직전에 이낙연 전 대표 측근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열흘 정도 머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귀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낙연계 움직임 혹시 계획이 될까 이런 시각이 많은데 그 측근의 설명은 너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신중한 설명을 좀 했어요. 상황이 이렇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남평호 위원장 여기도 측근이죠. 근데 이낙연 대표가 LA 방문 때 강연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 대표 LA 강연에서 민주당의 엉터리 대 엉터리 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 뭐 이런 얘기를 꺼냈대요. 엉터리 대 엉터리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두 엉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대한민국의 위기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강연에서입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이 잘못하면 엉터리와 엉터리의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이거 보고만 있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전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석에 따라서 민주당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요 얘기입니다. 지금. 장윤선 기자. 네. 일단 엉터리 대 엉터리 보고만 있지 않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제가 어제 민주당 한 다선 의원과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는데요. 정치를 반드시 하실 거다. 반드시 한다. 예. 아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예, 예. 복귀하지 않을 뿐이 저런 예. 얘기를 하겠냐. 저건 100% 온다는 사인이다. 다만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이 모양상 나쁘지 않은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다가 최근 지지율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상관없이 예. 내년 총선 우리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진단들을 하거든요. 전략 단위에서. 근데 이렇게 이 분위기가 계속 가면 이낙연 대표의 룸이 없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와서 복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여기 표현 중에 강연에서는 엉터리 대 엉터리잖아요. 네. 첫 번째 엉터리는 뭘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엉터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글쎄요. 민주당 안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저 친명 비명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아무튼 뭔가 좋지 않다는 표현을 예, 쓴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쓴 것 같아요. 약간 묘한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이번 현구택 변호사. 사실은 내가 아까 이 제목이 묘하다 그랬어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 상이 좀 약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귀국을 하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아마 장례식장에서 조우를 하겠죠. 조문을 갈 테니까요. 그리고 요번에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이낙연계의 어떤 결집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새로운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장례식 온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는 아마 최소한 할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작년 6월에 미국으로 갈 때 1년 예정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6월에는 원래 돌아오실 예정이고 의원님 원래 뭐 정치 활동을 하시던 분이니까 당연히 정치 활동 하시겠죠. 근데 이제 어떤 모습이 될 거냐는 거는 뭐 지켜봐야죠. 물론 뭐 지금 말씀처럼 뭐 연대와 공생이든 뭐 포럼 형태가 만들든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전에 선거를 도왔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중심도로 모일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차기 지도자로서 지지율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를 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이제 당연히 총선 때도 그럼 예를 들어서 나를 도와줬거나 아니 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싸움은 당연히 뭐 어느 정당이나 있는 거죠. 경쟁이 있는 건데 저는 뭐 민주정당이고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든 어떤 것든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비전을 제시하고 한다고 하고 당원이라든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뭐 열려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제가 윤희석 대변인과 민현주 의원께 1분씩 드릴게요. 우리 남이당 사정이긴 한데 민현주 전 의원님께서는 지금 정우택 변호사는 사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꼽히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뭐 정치하실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분위기 말씀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앞으로의 어떤 이낙연계의 압박 커질 걸로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커지겠죠. 물론 이번 이제 장인상 당하신 게 뭐 예.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죠. 저는 진짜 우연찮게 이런 일이 생겨서 귀국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이거를 기점으로 지금 민주당 내가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한 열흘 예. 동안 귀국 이제 국내에 머무른다고 열흘 정도 하는데요. 머문다 그래요. 네. 뭐 이낙연 대표가 지금 52년생인데요. 예. 앞으로 뭐 대선까지 준비할지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예. 일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경선에 대선 경선 때 치열하게 붙었던 이낙연계와 이재명계 의원들이 공천을 놓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잡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세간의 이야기처럼 예. 정말 옥중 공천이라도 하는 그 정도의 기세라면 이제 이낙연계는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아마 치열한 수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요 민주당과 관련해서 무슨 비대위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꺼내신 분이 있어요. 짧은 영상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괜찮고 중도층에 좀 중도 확장성이 예. 있는 그 사람들을 이른바 뭐 이제 저 이재명 리스크가 좀 본격화되면 뭐 연말쯤에 가서 비대위원장으로 그렇게 모시면 총선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좀 거론되는 사람들은 좀 있더라고요. 아, 누가 좀 귀에 들어오셨어요? 뭐 여기서 굳이 뭐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김부겸 전 총리 얘기하는 목소리들도 좀 있고 또 저기 하여튼 어쨌든 하면은 그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봐요, 후보군.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뭐 지금까지 옆 정당 지켜보시고 계실 텐데 연말에 민주당이 비대위로 갈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현직 당대표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될 거고 뭐 재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당무가 어려울 테고요. 예. 그렇게 되면 총선을 앞둔 정당은 당연히 뭔가 비상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될 테고 그 결과는 비대위가 되겠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예. 모릅니다만 참 민주당에서도 약간 목소리가 있어요. 전망을 놓고요. 근데 그 뭐 일치되진 않는데 다갈래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일시적인 하지만 내일 새벽 귀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권경의 변호사 관련된 내용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요. 오늘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달 30일 유족 측 얘기예요. 30일 협의도 없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현장에서 자필로 각서를 쓰고 잠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하는데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갚겠다. 뭐 이런 각서를 한 줄짜리 써놓고선 잠적했답니다. 자, 장윤선 기자. 사실은 지금 뭐 학폭 관련된 어떤 소송에서 2심 뭐 제대로 출석 안 해갖고 이게 뭐 패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 큰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에 대응도 논란인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문제되는 지점들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소송을 준비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예.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매우 황당한 건데요. 어찌됐든 이 재판을 맡아서 본인이 수행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겠죠. 재판을 수행을 하는 가운데 3번이나 불출석을 합니다. 이제 앞에 도표로 여기 나오고 설명이 돼 있는데요. 있네요. 예. 변론기일에 불출석을 안 하는 예가 있냐. 그 변호사들한테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는 예. 거고 거의 없는 사례인데 아. 저분이 이제 그러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머니를 만나서 저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패소 결정 재판에서 졌다. 어떻게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라고 예. 하면서 본인이 임의대로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서 갚겠다라는 저런 9천만 원은 무슨 기준일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기준도 없고 이 피해자 쪽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돈 가지고 재판이 다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이 억울한 그 학폭 피해자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재판 비용까지도 다 지금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패소가 되면은 그 비용 부담도 그렇습니다. 생기죠. 거기에다 이 어머니께서 지금 청소 노동자시거든요. 아. 그래서 도무지 그동안 사실 권경의 변호사가 민변 활동도 하고 또 조국 교수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국 흑서
또 쓰고 하면서 정치권에 많이 알려진 인물이 그렇습니다.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방송 패널로도 활동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학폭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런 변호사를 찾아가면 정말 정의로운 결론을 내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믿고 맡겼는데 저렇게 황당한 태도로 일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인데 예. 관련해서 뭐 기자들이 전화가 쏟아지고 하니까 그냥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인권과 정의와 이런 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 이 학폭 피해자 어머님이 이제 어떤 입장을 낸 게 좀 며칠 전에 낸 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가 사건으로 말해야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두 가지 사안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정우택 변호사. 같은 변호사로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유족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일 할 말이 없는 게 이제 출석을 못했을 때, 예. 왜냐하면 뭐 재판을 성실하게 불성실하게 하는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출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기일을 안 나간 거죠, 못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복대리를 보내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 연기한다든지 예, 사정이 예, 있으면 예. 이제 만약에 시간이 겹치거나 이러면 연기도 해주거든요. 그리고 보통 요즘은 전자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에서 일 같은 거 챙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직원분들과의 소통은 뭐 구글 캘린더라든지 네이버 캘린더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정을 이렇게 3번씩이나 놓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유족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는데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그렇죠. 뭔가 왜냐하면 조치를 지금 뭐 하려면? 각서를 써놨기 때문에 각서 금액만 받겠다 그러면 굳이 내가 보기에 뭐 소송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예. 만약에 더 받겠다든지 아니면 저 금액도 안 준다든지 하면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전하고 그동안 인정되는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한 거에 대한 어쨌든 이제 위임 계약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건데 이런 잘못을 했어도 손해배상을 만약에 두른 상이 돼도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다 그렇죠. 이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심에서는 한 분한테는 5억을 이겼고 나머지 뭐 많은 분들한테는 패소했잖아요. 예. 항소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심에서 이겼던 금액도 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반드시 그러면 5억에다가 다른 사람도 다 이길 수 있었으니까 그 금액까지 다 물어내고 내 재판 비용까지 다 물어내라 청구했을 때 그것들 받아줄 수 있느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대체로 보면 인정 금액이 되게 적습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예. 아마 그게 실효적인 수단이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럼 뭐 유족과 관계없이 당연히 변협에서는 뭐 징계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변호사의 기본적인 임무에 반기한 거니까 예.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각서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에는 뭐 그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냐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법으로 해결되기는 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변협에서 징계하면 어떤 징계가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도 예. 보면은 뭐 지금 징계 종류가 뭐 정직도 있고 제명도 있고 뭐 영구 예. 제명도 있는데 예. 그 사이에서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사안 아닌가. 여기 지금 변협 쪽 뭐 관계자 설명이 있는데 오는 10일입니다.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아직 뭐 개시한 것도 아니고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면은 이거 시간이 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부분은 아마 이제 징계 절차는 그 의뢰인, 그러니까 이게 진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직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직권으로 할 경우에는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변론기를 안 나간 건 변호사들이 변명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100% 거의 뭐 예, 예.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좀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 사정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 기일을 어떻게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징계는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10일 날 뭔가 결정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때도 주목을 좀 하겠네요, 많은 분들이.